2020년 11월 19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0강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교재 15장 혈액순환과 윌리엄 하비에 대해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가 피는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신체의 각 기관에 공급되고 다시 정맥으로 모여 심장으로 순환한다는 혈액순환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즉, 심장에서 동맥을 따라 흘러나간 혈액이 어떻게 정맥으로 옮겨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재 145페이지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하비가 죽은 후 마르첼로 말피기가 개구리의 폐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세의 혈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1661년에 발표함으로써 하비의 혈액순환 이론이 옳다라는 것이 완전히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교재 14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비는 혈액순환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혈액순환이 이상으로 생기는 통풍으로 고통을 받았고 결국 이 통풍의 원인이 되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나는 의사다 855편에는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왕 정도는 돼야 걸리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통풍 환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9만 명으로 5년간 49%나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도 통풍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통풍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식습관의 변화의 한 원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걸리는 병이었던 통풍이 과거에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상류층 사람들이 주로 걸린다고 하여 귀족병 또는 황제병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는데 오늘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최근에는 점점 연령과 대상의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는 현대인들이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런 질병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 걸리는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집안에서만 웅크리지 말고 야외로 나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하게 실천하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5장 혈액순환과 윌리엄 하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교재 16장 혁명을 일으키다 갈릴레이와 두코 브레헤이의 천문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1608년의 어느 날 네덜란드 남부 미델부르크 시에서 안경 제작자인 한스 리퍼세이 옆에서 안경알을 가지고 놀던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빠! 안경알을 겹쳐서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 교회의 청탑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크게 보여요. 안경을 만들고 있던 이 리퍼세이가 아들 손에 들려있던 노안력 볼록 렌즈와 근시옥 오목 렌즈를 겹쳐 거리를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자 정말 아들의 말처럼 멀리 있는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곧 기다란 관 속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넣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놀이에서 비롯된 우연한 발견이 천문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최초의 망원경의 발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1608년 말에 네덜란드 안경 제조업자가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재 150페이지 5번째 줄.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피사 대학교의 수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천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리퍼세이의 망원경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든 후 직접 망원경 제작에 몰두해서 이듬해인 1609년 8월 25일에 갈릴레이 망원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작한 망원경의 배율은 3이었지만 개선하여 20배율의 망원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배율의 망원경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갈릴레이는 1610년 자신이 쓴 시델리우스 누치라는 책에서 벽에 작은 동그라미와 그보다 20배 큰 동그라미를 나란히 그린 후에 망원경을 한눈에 대고 작은 동그라미를 바라본 후 나머지 맨눈으로 20배로 크게 그려진 동그라미를 같이 쳐다보아 그 크기가 같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망원경을 개량한 갈릴레이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늘의 비밀을 속속히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재 1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갈릴레이가 관찰한 달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지상계의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지상계와 달리 천상계는 변화가 없는 순수의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달은 순수한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한 천체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관찰한 달은 지구보다 더 황폐하고 또 불규칙한 천체였기 때문입니다. 교재 1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갈릴레이는 1613년 태양의 흑점에 관한 서한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관측한 태양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갈릴레이의 기록에 의하면 태양의 모습은 달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양에는 흑점이 있고 이것이 이동한다는 사실은 태양이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00년 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으로 최초로 발견한 목성의 위성들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로 이름 붙여진 위성들입니다.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함에도 목성에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교재 1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과 같이 1632년 갈릴레이는 두 가지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서 청동설을 주장하였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옳았다는 최종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재 153페이지 7번째 줄에 갈릴레이는 1616년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적 주장을 한 것으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 책이 출판된 다음 해인 1633년 이단 신문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갈릴레이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갈릴레이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망원경에 보이는 작은 렌즈 속의 천상계를 보고 천상계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가볍고 또 일부만으로 천상계를 판단하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문학은 정통적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청구에 따른 청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의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천문학을 아우르는 제3의 천문학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교재 1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브라헤의 천체 운동론입니다. 이 천체 운동론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과 달은 다시 지구 둘레를 회전한다라는 제3의 학설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브라헤의 천체 운동론은 어떻게 하던 지구를 우주 중심에 두고 싶었던 신학자들과 당시의 과학자들의 필요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어지는 주장인 코페르니쿠스와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였기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브라헤의 천문학으로 중심으로 빠르게 직결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브라헤는 인간 천문대로 불릴 만큼 엄청난 시력으로 무려 20년 동안 끈질긴 관측을 통해 정통 천문학 이론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과 모순되어지는 여러 징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572년 11월 11일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빛나던 초신성의 발견이었습니다. 또한 157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 초신성의 발견이야말로 천상계도 지상계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영역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1577년 해성의 출몰은 이와 같은 증거의 또 다른 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해성의 관측을 통해 결국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정했던 투명한 천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성의 관측을 통해 고전적 천문학의 한 축이 허물어지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재 157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브라헤의 조수가 된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있었습니다. 이 조수이었던 이 케플러는 1601년 브라헤가 갑자기 죽자 그의 모든 관측 기록을 그의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교재 1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케플러는 브라헤의 관측 기록과 자신이 실제 관측한 천문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천문가는 천체의 궤도 운동이 완전한 원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재 15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케플러가 직접 관측하고 또 살펴본 바에 따르면 행성의 궤도는 원 운동이 아닌 타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재 159페이지 네 번째 줄, 이러한 케플러가 발견한 세 개의 법칙은 훗날 뉴턴의 만류인력으로 천체 운동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궤도가 타원인 이유는 힘이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면적의 법칙입니다. 한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지나가므로 행성은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더 빨리 움직이고 멀어질수록 더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운동량의 보존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케플러는 주기의 법칙을 설명하였습니다. 행성의 공중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것은 뉴턴의 중력 법칙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이론이 또 한 주장이 나오기까지는 한 뛰어난 천문학자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과 주장과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주장이 이론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소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동료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더 뛰어난 세계의 지식을 또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